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에서 이런 아젠다를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또 그것을 최대한 선거 공약과 앞으로의 도정 운영에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을 엄숙했습니다. 이 순간을 길이 잘 간직하고 이 마음이 앞으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의 열매로 맺어질 것을 또 다짐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앞으로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주제들을 정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 체제에 맞춰서 몇 가지 제가 기본적인 저의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주신 정책 아젠다는 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현실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비분권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 현실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준수, 시간의 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단가 지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일반 기업 수준의 확대 적용. 사실은 지난번에서도 이미 복지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도 받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제가 예산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곧바로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추구하는 원희룡의 도정은 원희룡 도지사가 자기 도 금고를 자기가 쥐고 앉아서 꺼내주는 그러한 도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또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 도의 재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도의 재원을 가지고는 협치를 통해서 예산, 인사, 정책 그리고 현장의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모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예산의 총액 그리고 그것의 부문별, 과제별 투입 비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단체 대표들께서 적절한 대표성을 의논하셔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복지협치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속도와 어떤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우리 도의 공무원 체계에 도지사로서의 지침과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특보, 개방형 지리, 복지 관련 부서의 복지직 사무관 배치 비율 50%, 공공복지 관련 부서 분리 및 독립화. 특히 그 앞에 2가지 사회복지특보는 이미 특보직을 염두에 두고 물밑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 시작일 뿐이지 당연히 기존의 공무원 체계 내에서 최적의 인물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방형 직위를 신설했으라도 복지에 미친 사람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지행정의 책임자 자리에 반드시 앉히고 도지사를 대리할 특보를 내세워서 정말 전방위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공무원 울타리 내에서 공무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다가 다른 부서로 보직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고 무책임한 그러한 복지 행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인사 부분에서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특보와 복지 관련 협치위원회의 위원장 산하에 있을 여러 가지 사무관이라든지 기타 하부 이것들을 집행할 직원들에 대해서도 복지는 복지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관련 전문적인 기능이 있거나 그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열정이라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하되 그 추천을 역시 복지 관련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인사평가와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공복지 관련 부서 분립이 독립화도 어차피 협치체계로 도정의 기부 배치가 모두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우리 대포공약에서도 복지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 제주는 60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재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각지대 없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복지체계를 저는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형의 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창의성과 높은 의욕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주고 지사의 권한을 이 부분에 대폭 실어서 여러분들이 권한이 없고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고 또 도지사를 만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선 도지사 자체가 복지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만은 복지협치위원회에도 도지사가 수시로 참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1만여 명이 넘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워크숍을 한다든지 모아서만 해주시면 제가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각 분야별 분반 토의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선의 복지사들의 얘기를 제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가감없이 듣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 괜찮나요?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TV 토론이나 이게 항상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도민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인데요. 민간 복지 전달 체제 혁신적 개편, 도민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 역시 제가 이미 간담회에서 받았습니다만은 예산을 배치할 부분들은 예산을 배치하고 조례를 개정할 부분들은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얼마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복지협치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안도 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복지 분야별끼리 서로가 어느 정도의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내야 됩니다. 총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복지끼리 서로가 우리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협력이 깨진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약화되는 결과가 올 거고 여러분께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올해는 이쪽에서 먼저 뒤처질 때 먼저 하고 내년에 다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서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런 협력 정신만 발휘해 주신다면 저는 복지 도정, 복지 협치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의 인권상담센터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안전한 근무 환경, 자격수당, 전문 연수 하는데 이 역시 가급적이면 만약에 도정이 시작되게 되면 저는 일선의 사회복지사님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임원님들 말고요. 일선의 사회복지사님 의견들을 저는 직접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복지 행정에 있어서 선거 때 좀 더 당선자와 가까운 복지시설들은 조금 더 예산 집행이 쉽고 어떤 데들은 출입구 문도 못 고치고 어떤 데들은 이 공립과 민간의 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이제 도지사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막 갖다 주고 나머지는 민간이라는 것 때문에 기능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몇 년이 가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지만 학교 강단의 교수님들보다는 일선에 정말 박봉에 정말 폭력의 위험에 시달리고 정말 스스로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닐까 하는 맞벌이에도 기초생활을 못 벗어나는 우리 복지사님들의 일선에 그동안 생업으로 삼아있는 평생의 그 아쉬움과 한에 대해서 제가 가감없이 모두 들은 다음에 거기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실천하고 싶다. 저는 그걸 이 자리에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했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의 도정의 핵심은 바닥의 현장이 중심적인 권한을 갖고 민간이 관료를 모든 과정에서 주도하는 민간 협치를 저는 이곳 제주도에서 실험하고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 분야가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지사한테 뭐 타간다, 도지사한테 건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원희룡 도정이 시작되면 복지협치위원회에 도지사와 동격으로 복지단체의 대표들과 그 산하의 많은 논의체계들이 통째로 도정에 참여한다. 결정권을 행사한다. 도지사의 권한을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할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10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한 조금 비중 있는 질문을 한 4개 정도 드리고요. 가벼운 질문 한 2개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분 이내에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요.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도지사 권한을 함께 공유하는 수평적 협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것은 참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해서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입안하고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끝난 다음에 평가까지 같이 하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만으로 끝나면 모든 위원회가 그 형태로 지금 유명무실한 형태가 된 경우를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과 민간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되는 아주 진정한 협치 그리고 그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협치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향이 있으신 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제주도에서 최초로 던져서 저의 주요 공약으로 삼았고요. 그거를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복지 분야야말로 이 전달 체계의 종사자들과 이 복지의 행정 수요자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시혜적인 복지에서 이제는 스스로 자활하고 자립하고 주체적인 복지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이태호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제 주 공약이 협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실현시킬까를 지금도 계속 그 자문을 구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면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협치 같으면 분야별 한 20여 명 정도의 그 자리를 생각해 놓습니다. 복지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대신 효율적인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협치위원들이 임명이 되면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그 분야의 행정 수요자들과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추천받아서 거의 그대로 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협치위원회에 복지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통째로 위임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 그다음 인사에서도 그동안의 복지 분야에 역대 거쳐갔던 모든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역대 평가를 사실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개방형으로 들어왔을 때 잘할 수 있는 추천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협치위원회에서 1차 심사까지는 거기서 해주시면 도지사가 임명만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산, 인사, 주요 정책 결정, 이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협치의 대표들이 나중에 현장 점검을 같이 다니면서 과연 협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했는지, 현장에서는 엉뚱하게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 시정, 권고, 징계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그 현장과 나누는 그 틀이 협치위원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협치에 관한 그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다 우리 사회복지 그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올라와서 전달을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자꾸 처우 개선을 얘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것처럼 현장가의 사람이 행복해야 복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처우와 지위 향상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일례로 사회복지계 내부에서조차 아직까지도 동일임금 동일노동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여성시설 등 비분권 시설들이 처우가 그 내부에서도 대단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정도의 임금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면면히 분석해보면 모든 수당을 다 넣어서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한 모든 수당들이 45% 전후밖에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장들은 다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미래의 법법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비분권 시설들의 우선은 열악한 그러한 그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그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방안 이전에 저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물론 봉사죠.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사실은 무급으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큰 국가 재난 같은 게 났을 경우에 또 모든 걸 팽개치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종사자들과 복지 전문가들은 그게 일상이 평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을 나무랄 게 아니라 처우 개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우리 사회가 수준이 올라가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복지에 정말 명예와 봉사정신으로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후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인드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막상 이게 돈의 문제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몇 달 하다가 다 그만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인 자기 생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격하게 같은 기능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같은 이 분야인데 현격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보조금을 저는 개정을 먼저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배고프면 조금은 참을 수 있잖아요. 내일 더 먹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만 이게 2등 국민 내지는 이게 취급되고 라는 것은 나의 노동의 대가, 나의 봉사와 나의 이 인생의 이 가장 중요한 내 열정을 바친 그것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돈보다도 인정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 해소에 1차적인 예산을 투입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차별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전부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차별 해소 이후에는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자, 이걸 저는 만약에 제 도지사님께 4년 아닙니까? 4년 동안 어디까지 올리자라는 걸 가지고 4년 동안의 예산, 최저 예산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짜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사회복지 공급 구조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도민의 복지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현장과 바닥의 민심 전달이 쉽지 않고요. 공공과 민관의 일관되고 밀접한 연계 체계가 미흡한 것도 그 한 원인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급시설 활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나 지침에 묶여서 서비스 중복과 누락 그리고 차별화된 복지 전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곳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수련관에 3층에 대단히 넓은 컴퓨터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컴퓨터 교육실을 이용을 못합니다. 약 30% 정도의 활용도가 있는데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역에 있는 장애인도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도 그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러한 민과 관의 어떠한 의사전달 구조의 어떠한 왜곡성과 그 지역사회의 그 과거의 지침에 묶여있는 각종 시설들, 제주도가 공급구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지 않은 지역 복지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제주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간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드셨지만 사실은 우리 복지 항목은 뭐 몇 가지가 정부 차원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달 체계도 나름대로는 잘 짜여져 있는 편인데 이게 그러니까 읍면, 그다음 이동 차원에서 대부분 이제 집행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버젓이 있는 그런 건물과 시설들을 놀리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그걸 자물쇠 하나 잠궈 놓는 책임마저도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새로 만들어져 있는 이 복지 시설과 장비들이 왜 이렇게 그 수요자 중심으로 쓰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협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서 시정과제, 시정해야 될 과제들을 다 잡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럽 복지국가들에 있는 옴부즈만 제도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과제 담당관을 주어가지고 복지 전달 체계를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점검 결과 예를 들어서 행정체계를 뛰어넘어서 복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하나 얘가 상수도 본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읍명동 체제를 넘어서 가지고 도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인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효과적으로 되는 면이 있거든요. 복지 전달도 만약에 우리 상수도처럼 현재의 읍면동이나 행정시를 뛰어넘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검토 과제로 놓고 우리 전문가들과 현장의 복지 전달 체계의 종사자들의 그 체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도정의 출발력이면 아주 초기에 중점 검토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기존의 행정 단위를 뛰어넘는 복지 전달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을 발동해서 행정체계, 복지 전달 체계를 기존의 행정체계와 분리시켜서 정비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 후보님 공약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첨단 IT, BT, CT 그 산업 일자리 확충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직업적 그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갖지 못한 그러한 직업적 취약계층, 이러한 사람들은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일을 통해서 사회를 참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 확충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제주도 내 올해 말이면 약 11,000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됩니다. 각 대학에서 매년 1,000명씩 배출되고 있는데 그 배출되는 인원만큼 연동된 일자리 확충 방안은 그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롱 속에 자격증이 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 내에서만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부탄의 예에서처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 30대 기업, 마사회, 예를 들면 경마로 인해서 돈을 탕진하고 가족이 파괴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경마장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이 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회복지 외 분야의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도처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한 견해는 혹시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게 바로 협치위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저는 제주도에 대한 미래 비전 중에 하나는 베리어 프리, 유니버설 아일랜드를 저는 이미 선포도 됐습니다만 턱이 없는 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공공 디자인 그리고 모든 통행시설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접근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의 접근권, 그리고 어린 아이들 유모차의 접근권 이런 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안내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인 현장 점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부터 공공발주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과 노인과 우리 이 부분들을,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이런 우리 계층들에게 저는 공공발주를 통해서 이것부터 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제주를 노인과 장애인과 유모차가 어디든지 저 산속 깊이까지도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도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으켜야 될 공공의 가치를 먼저 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배치는, 공공의 일자리는 저는 우리 복지 필요 계층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 경쟁과 관계없이 마련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우리 그러면서도 정부가 돌봐야 될 우리 계층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원칙 하에서 구체적인 우리 공공의 해야 될 일들과 그런 것들을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 기준으로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이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설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경영에 대한 바람이 각 분야에서 일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기반 시대에서 사람은 핵심 원천으로서 사람 중심 경영 패러다임에 힘입어 사회 도처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의 가치 창조의 가치는 자연과 문화와 사람이라고 그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수준 향상과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선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성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바램은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직무 전문성 향상 연수 같은 걸 체계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 선진 지역 및 시설 등 타 지역 간의 교류 증진 사업 추진 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특히 이렇게 장기군 속자들 중심으로 이러한 너무나 해외의 어떤 문물과 선진 복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성장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참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인력을 키우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우선 자비로 해야 된다는 거하고 젊은 시절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평생 교육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평생 60평생이 지금 100살 평생인데 이 사이에 세상이 몇 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교육을 받아야만 그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제대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기존의 대학과 여러 가지 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갈 텐데요. 이 분야에서도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복지 전달 체계에 계신 분들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아주 난도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전제로 해서 저는 아주 우리의 IT와 환경과 관광과 복지와 이런 부분들을 융합시켜서 뭔가 공공의 가치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배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생 대학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이미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서 복지사들이 일본도 가봐야 됩니다. 오키나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후인은 말로는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로 치면은 돌담이 있는 그런 촌집들이 오히려 관광객을 끄는 그 요인이 되고 있는 유후인은 도대체 어떠한 식으로 마을 만들기 일을 하고 관광을 이끌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복지사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질트 같은 섬에 가서 전 유럽의 휠체어를 끈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어떻게 그 섬에 와서는 천국처럼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한꺼번에는 제주도에 도입 못하겠지만
미식을 먹어본 사람이 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높이를 언젠가 도달해야 되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그런 점에서 우리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으로 한꺼번에 다는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만 뭐 보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와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복지 대상자들에게 복지계에 그만큼의 효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뽑아주시면 제가 전액과학 장학금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어떤 해외 대학들과 연결된 뭐 후기 학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뚫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마무리 그 발언을 원 후보님으로부터 듣고 원 후보님과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제 여동생이 2년 밑에 여동생이 2001년 2000년도에 제 국회의원 참 총선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뇌출혈이 해가지고 한 3달 정도 식물인간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때 기도를 하면서 여동생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때 장기기증, 시신기증, 강박기증 그렇게 했는데도 사도가 없어가지고 저는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전 재산 사고기증,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재활 치료를 받아가지고 현재는 반을 접니다. 이제 아들, 딸 있는데 애들 키우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뇌를 주먹만큼 도려냈기 때문에 가까운 기억은 없고 옛날 기억만 작동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참 이 장애라는 거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삶의 큰 고비 이런 게 누구한테나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려운 쪽을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그늘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정말 남들한테 한번 활기 한번 크고 키고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평생을 오므리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힘이 커지면 뭐 하느냐. 한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마을 전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정신이 우리 나라에 있어야 되고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사회복지에 직접 종사하시고 전달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너무 죄송하고 처음에서 얘기가 입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리한 요구도 아닌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노고를 그래도 정치권에서도 알아주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부응하기, 응답하기 위해서 몸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보람이고 영광이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관계, 제주의 복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새누리당이라고 너무 생각도 끼고 보지 마십시오. 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 저를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